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좀 정리해 볼게요. 그 책은 20페이지죠. 네, 부동산 정책. 자, 일단 거기 내용을 다 보진 말고 항상 이 강조하는 건 이 제목 자체에 모든 답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정책이란 건 다른 말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개입할까 묻고는 항상 뭐 있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정책이란 말을 쓴답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이제 정책은 크게 4개 파트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묻는 거죠. 네,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시장 실패란 말 뜻이 뭡니까? 시장 실패 반대가 시장 성공이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란 말은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 즉 다른 말로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죠. 즉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초과인이 발생되는 시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니 시장 실패에 대한 개념을 묻기도 합니다. 효율적, 즉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시장 실패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같은 말이 초과인이 발생되어질 때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장 실패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크게 2개 있죠. 뭐 있습니까? 그냥 제목 정도 좀 기억하시라고요. 공공재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죠? 외부 효과란 말이 있다, 그죠? 자, 일단 공공재는 딱 2개 마시면 되죠. 성격. 자, 성격이 딱 2개 아닙니까? 비경합, 뭐요? 배제.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말은 비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는 이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되면 결국은 적정한 생산량보다 뭐요? 소생산이죠. 과대가 아니라, 그죠? 그렇게 하시고, 자, 문제는 외부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외부 효과는 뭔가 결국은 어떤 사적 주체가 어느 동네에 무언가 집어넣죠, 그죠? 집어넣음에 따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손해 또는 이익을 보는데, 이익을 보는 게 뭐라고요? 외부 경제. 같은 말이 뭐죠? 정의 외부 효과. 손해 본다, 이게 뭐죠?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이 정의다 부다 이거보다 요 개념을 먼저 하시라고. 자, 다시 이 사람이 이 동네에 학교를 집어넣었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익을 본 거죠. 자, 이 사람이 현재 이 동네에 어떤 쓰레기 매립장 집어넣었다고. 집값 떨어지겠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학교 등을 집어넣던 공원 등을 집어넣었을 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 목적이 이 동네 사람한테 이익이나 손실 줄 목적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선.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손해 또는 이익을 보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요 2개 개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걸 다른 말로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이런 거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 시장 개입에서, 그러니까 정책, 즉 정부 시장 개입에 대한 수단이 있죠. 방법.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예요? 좋다.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니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 네가 개입하는데 어떻게 개입해서 이 문제 해결할래? 즉 방법 좀 제시해 줄래? 라고 설명된 게 이 결국은 방법인데, 그게 3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직접 개입,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뭐 하지 마라, 해라, 규제가 있다죠. 세 번째 땅을 갖고 있는 주인한테 옆에 측면 전해주는 간접 개입이 있더라. 얘는 중요한 건 물론 실제 시험은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이게 시험 나오겠지만 사실상은 뭐 있습니까? 그 예는 나중에 공부하시고 지금 중요한 건 요 말뜻만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자, 이게 부동산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더라. 요들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네. 즉 주택이 부족하더라, 땅값 올라간다 등등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되어서 문제 해결한다. 이게 직접이지, 그죠? 왜? 얘 당사자 입장이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국가 개입하는 거. 공영, 이건 전부 다 국가 개입하는 말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보통 뭐 직접 개입이라 생각하시고, 이용 규제는 시장에 있는 이 수요자 공급자 그대로 놓아두는데 얘들도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뭘 어겼을 때 얘한테 어떤 제재를 간다. 즉 뭐 사형시킨다, 벌금 매긴다. 이게 다른 규제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말이 뭐냐? 현재 이 땅은
주고만 써라, 상업용 쓰지 마라, 5천금으로 쓰라 하는 게 이 규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용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간다는 거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규제한다, 또 지정한다, 계획한다, 또 이런 것 같은 게 보통 이게 이용 규제들죠. 그리고 간접 개입은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그대로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놓아두면 옆에서 어떤 이제 도와주는 거지. 야, 이 땅 사, 내가 보조금 줄게, 돈 빌려줄게. 야지 돈 관련된 말은 몽땅 다 간접 개입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보니까 뭐가 있냐? 요거 묻는 거죠. 예, 임대주택 정책. 자, 지금 쓰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제목만. 임대는 뭐요? 규제 정책. 두 번째 임대는 뭐가 있습니까? 보조금 정책이 있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 저기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는데, 잘 알지만 임대료 규제는 결국은 여기서 접목한다면 이용 규제지. 그죠? 보조금은 돈 아닙니까? 간접이고. 그 다음 여기 뭐 있습니까? 예, 공공임대는 정부 개입한 거지. 직접 개입식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항상 이 그래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시는데, 자, 일단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 세 개를 항상 같이 비교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수요 공급을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이게 탁탁 구분된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예,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들으니까 월세가 100이 된다. 그게 이게 균형 임대료죠. 이럴 때 월세가 너무 비싼 결과 국가에서 너 절대 6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규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묻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게 공급 곡선 아닙니까? 그죠? 자, 공급자는 원래 100만 원 받는 게 정상인데 60 이상 받지 말아 했기 때문에 손실 본 거죠. 그 손해를 보는 순간 얘는 딱 세 가지 걸 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공급량 줄인다. 이렇게 줄인다는 공급량을.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그래도 현재 임대주택 시장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공급자라면 자재 등을 나쁜 걸 쓸 수밖에 없다고. 즉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질은 하락하겠다죠. 또한 같이 현재 그만큼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임대는 손실 보니까 예,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넘어간답니다. 그래 보시고, 자, 수요자 입장 결국은 월세가 떨어진 만큼 결국 뭐합니까? 수요가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이때 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결과 초과 수요 발생하지. 그러니까 초과 수요 발생되어진 만큼 암시장이 존재한다를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내용 정리해 보시고, 자, 보조금은 이 말이죠. 예, 항상 보조금 좀 무조건 뭐 있습니까? 내 연봉, 월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가는 효과 때문에 결국은 예, 집도, 주택에 대한 소비도 많아지겠지만 다른 소비도 많아지겠다죠. 보조금 지급 방식은 공급자, 건축업자 또는 예, 소비자 둘 다 보조금 줄 수 있지만 저는 중요한 건 소비자 보조 중요합니다. 자, 보조금 지급 방식 두 개 있죠. 현금 바로 줄래? 아니면 카드, 즉 집세 보조 두 개 있죠. 이럴 때 효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큰 게 뭐요? 예, 현금 보조지만 정책적 효과가 더 큰 게 뭡니까? 예, 저기 있는 집세 보조 되겠다죠. 자, 그래 보시고 네 번째 조세 두 개 있죠. 전가와 또 뭐가 있죠? 귀착, 그죠? 귀착. 자, 조세 전가란 말 이 말 아닙니까? 자, 맨 먼저 국가가 누구한테? 집을 갖고 있는 공급자한테 이런 재산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등을 부과시키니까 요 세금이 뭐 있습니까? 임대인이 몽땅 다 부담하지 아니하고 일부 세금은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이렇게 떠넘기더라 해서 결국은 세금을 내가 납부하지 않고 제3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효과를 가지고 다른 말로 예, 저기 있는 조세정가인데 이때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인가, 그죠? 누가 더 많이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시장에 있는 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 뜻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 지난 제땡이 이 네 개예요. 자, 해봐서 알겠지만 분명히 보세요. 이거 모르는 데서 이거 모르는 거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별개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 개론 과목은 전체 있는 장을 다 공부하지 말고 달락달락 끊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얘 따로 공부하시고 요거 따로 공부하시고 요거 따로 공부해서 어떤 특정한 이해가 힘들어
힘들면 이건 버리라는 거예요. 학렬을. 이거 버린다 해서 결국은 이거 모르는 거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론가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뭔가 하면 각각 있는 단락단락 자체가 벌써 뭐 있습니까? 다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되어지니까 굳이 절대 앞뒤 있는 내용을 연결하고 애를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목적은 절대 이렇게 이 맞출 목적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뭐 있습니까? 요거 맞출 목적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파트 굉장히 어려우면 그건 버릇이라 이겁니다. 절대 제가 강조하지만 사장 전체를 통으로 부르면 안 돼. 우리 사장 이름이 정책인데 정책 전체를 버리지 말고 그 중에서 한 단락 한 부모 버리시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장 전체 있는 중에 뭐 내가 취할 건 반드시 취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지. 자꾸 어떤 분을 보니까 앞뒤 연결해서 보니까 이 앞뒤 다 연결하죠 하면 이건 모르겠어. 그 전체 다 모르는 느낌 딱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결국 이 전체 다 포기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시험 당사 뭐 있습니까? 이 단락단락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단락단락별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예, 오늘 할 것은 22페이지. 22페이지. 실제 투자가 있죠. 우리 가장 이제 뭐 있습니까? 어려운 건데 투자가 보통 보니까 기본이 8개에서 최장 12개까지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투자에서. 투자가 이게 이 12개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겁니다. 전체 있는 시험 중에 뭐 약 한 30%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0% 비중이 여기서 난단 말은 굉장히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래서 자, 일단 이제 우리 투자에서 공부할 거 제가 쭉 한번 적어볼게요. 주로 어떤 거 공부하는가 하면요. 이런 거 공부하시라고. 자, 첫 번째 꼭 해야 될 거.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공부하시라고. 두 번째, 자, 투자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수익률 개념가 있죠.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네 번째 보니까 자 물어보죠. 이런 보통 집을 살 때 딱 한 개의 집만 보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여러 개 집을 다 보고 결정합니까? 그죠?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보통 뭐라 하냐? 예, 여러 개 투자 대상 중에서 최선의 투자안을 갖다가 선택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 물어보자고요. 1년 전에 있는 10억과 현재 있는 10억은 화폐 가치가 다르겠지. 그 다른 차이를 갖다 갖게 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이 말은 화폐는 시간이 달라지면은 그 가치가 달라지니까 이걸 조정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걸 다른 말로 화폐 시간 가치라고. 자, 여섯 번째. 우리 보통 투자할 때 주로 관심 있는 건 총수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순수익이 중요합니까? 순수익이지. 그 순수익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다만 이 건물을 영업을 하면서 나오는 어떤 수익에 대해서 순수익을 거두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영업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수지란 말은 곧 이건 수입과 지출 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지란 말하면 이건 무조건 순수익이 순수익. 그래서 예, 영업하면서 나오는 순수익을 계산해 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일곱 번째 보니까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마지막에 가서 투자할래 말래 이 투자 분석 기법이 있다고. 그래서 자, 이런 투자 분석 기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과 그 다음에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투자에 있는 내용 전부 다예요. 근데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요. 이 말이 말. 자, 보세요. 요거 모른다 해서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별개. 이 투자가 사실 이 우리 수리적 개념과 어떤 저기 있는 계산 문제 등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우리 수험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 뭐냐 지금 하고 있는 투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데 아까 했지만 이거 한 개 모르면 전체 다 연결하면요 한 개 모르면 다 모르는 느낌이 든다고. 그 투자 파트를 완전 포기하게 됐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철저히 가져가야 됩니다. 대신에 굉장히 힘든 거에 그건 과감히 버리시라고.
아마 그러면 틀림없이 뻔합니다. 자, 일단 이게 총 테마가 7개인데 요거 풀려면 총 8개지.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 8개 시험 나오게 돼 있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달락달락 꺼내서 공부하시라고. 자, 여기서 요 투자 위험은 특히 이제 구체적인 이 말입니다. 위험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요 개념을 좀 보시고. 두 번째, 어떠한 것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것인가? 위험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좋다. 이런 위험이 있으면 이런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까? 처리 방식이 있다고. 처리 방법.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고. 자, 수익률도 원래 크게 2개 있습니다. 나중에 할 건데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요구 수익을 어떻게 비교할래? 어떤 개념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가치란 것도 시장 가치란 말과 그 다음에 투자 가치란 게 투자 가치. 이런 개념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최선의 투자되는 선택의 전방이 크게 2가지 방식인데 그 중에 꼭 기억하실 거 뭔가 하면 이런 많이 들어본 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요 내용을 좀 철저히 공부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그래 보시면서 이와 같은 걸 총 7개 테마를 분리해서 공부하시라 이겁니다. 아마 나중에 가면 뻔합니다. 요거 대부분 사람 포기해. 계산 방식이 꽤 복잡하거든요. 근데 다른 건 가만히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일단 그걸 이제 보시면서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이건 복습. 자, 첫 번째 말 아닙니까? 제일 먼저 우리 집을 살 때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있지, 그죠? 10억이란 돈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보통 투자 금액은 보통 뭐가 있고 고승에 뭐 있습니까? 내 돈과 뭐가 있죠? 남 돈 투자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내 돈과 남 돈이 있는데 남 돈을 보통 뭐라 하죠? 지금은 뭐라는가 하면 전체 내용을 볼래 생각하지 말고 이 용어 있지, 용어에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내 돈, 지분, 남 돈, 저당이죠. 보통 내 돈을 보통 다른 뭐랍니까? 자기 투자 같은 말이 뭐죠? 자본, 그죠? 요 저당 같은 말이 뭐야? 남 돈 투자인가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다른 말로 타인 뭐 됩니까? 자본.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물론 이때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을 비율로 표시한 게 뭐죠? 수익률이라는 용어 쓴다고, 그죠? 그러면 이때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수익이 있을 거예요. 만약 수익이 현재 2억이 된다 쳐볼까? 10억에 2억이라는 수익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수익률 20%죠? 20%인데 그걸 보통 뭐라 씁니까? 총 투자 같은 말 뭐라고? 자본.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총 자본 뭐라 씁니까? 수익률이 났을 때. 자, 얘는요 지분 수익률 같은 말 자기 자본 수익률이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도 익숙해져 있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지분 수익률 같은 말이 자기 자본 수익률 쓰겠다, 그죠? 그 다음에 타인 돈 빌린 거에 대해서 빌린 거에 대해서 지불한 비용이 있지. 즉 이게 다른 말 뭐였습니까? 저당 수익률 같은 말이 뭐요? 은행들은 이자율이라는 용어 쓰겠다죠. 자, 일단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거 이외 자 우리 I란 말, R이란 말 좀 더 할 거예요. Y 이 말은 전부 다 이자율. 또 은행들은 자 차입자가 나한테 은행에 갚는 게 이자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은행들은 빌려준 걸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이게? 수익이지, 그죠? 자, 좀 이따 제가 이 화폐 생활 좀 설명할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할인율 또는 뭐 할증률 또는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환원율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다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지금부터
일단은 거기 있는 책에 있는 순서를 가보자고. 자, 22페이지 1번 투자 위험과 수익이 있는데, 자, 큰 1번 위험이 있죠. 자, 위험 뭐예요? 요거 요 내용 요거 할 거예요. 수익은 여기 수익입니다. 그죠? 우측 가볼까? 자, 큰 3번 지렛대 효과 있지. 그죠?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할게 요거 세 개를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책에 있는 순서처럼 위험이란 말부터 먼저 위험부터. 자, 우리 위험이란 개념 마시면 돼. 부동산 투자 위험. 위험이란 말 뜻이 뭐예요? 위험. 손실.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에서는 특히 뭘 자꾸 착각하는 거면 투자란 건요. 투자란 건 손실은 이제 곧 위험인데 이래 보셔야 돼요. 우리 오늘 수업 끝나는 시간 몇 시? 예상 시간. 1시. 실제는 아마 딱 1시 안 끝날 것 같아. 1시 5분 아니면 12시 55분 끝날 수 있지. 그지? 그럼 결국 위험이 뭐냐? 예상된 시간과 실제 시간 있지. 그 차이가, 그 갭이 뭐냐? 그게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위험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투자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가 어떤 달라진 오차 있지. 그런 게 곧 위험이라고. 그러면 다시 우리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지. 나한테 오는 거. 수익. 예상 수익. 그래서 내가 주식을 현재 보니까 투자할 건데 예상되는 수익이 5%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 예상한데. 근데 막상 실제 딱 되니까 5% 수익이 안 나올 수 있지. 그죠? 그 차이를 보통 뭐라냐? 곧 이게 위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위험을 갖다 자꾸 생각할 때 망했다 생각하지 말고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것. 즉, 내 목표였던 수익이 있어요. 목표 점수와 실제 점수 달라지는 게 있죠. 그런 것도 뭐냐? 다른 말로 위험을 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내가 있죠. 현재 은행에 찾아갔어. 야, 나 현재 5천 정도 저축할 건데 너 1년 후에 나한테 얼마 정도 이자 줄래? 물어보니까 내가 현재 5% 정도 이자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저축해서 여기에 뭐요? 이미 이건 나왔던 수익이 아니지? 1년에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예상 수익률. 그래서 저축해 보니까 1년 딱 되니까 반드시 뭐 있습니까? 원금에다가 약속했던 이익을 꼭 주는 거지. 은행들은 실제. 그죠? 그럼 자, 이게 실제 실제 이게 이자입니까? 그죠? 그러면 예상되는 이자와 실제 이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게 위험이 없다 해서 뭐라는 잡니까? 무위험이란 용어를 쓴다 쓸 때. 근데 주식을 투자해 보니까요. 예상되는 이 수익률이 한 6% 정도 수익이 나올 거 예상한데. 근데 막상 자, 1년 딱 경과되니까 이 수익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5%가. 그러면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진 거지. 이 차이가 얼마요? 1%지. 이게 뭐라고? 이 위험이라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이걸 말하면 다른 말로 1%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이라고 쓴다 쓸 때.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있죠. 이걸 갖다 용어 자체, 즉 제목 자체 분명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항상 투자라는 건 중요한 건 나오는 수익을 고르는데 내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 곧 이게 위험이다. 같은 말은 뭐 있습니까? 내가 오늘 수업 끝날 때 예상된 시간과 실제 수업이 끝날 시간 달라질 수 있죠. 곧 거기 위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개념을 가끔 묻습니다. 자, 일단 개념 묻거든. 예상된 그러니까 수익률을 자꾸 생각하시면 그냥 쉽게 생각. 예상된 하여튼 뭐가 있어, 그죠?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어디 갈 건데 몇 시간 동안 걸릴 것이다. 예상한 거 아닙니까? 실제 도달하는 시간 달라질 수 있죠. 다 거기 위험이야, 식물에서. 그러니까 예상된 수익률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 같은 말이 뭐죠? 오차, 오차. 오차를 가지고 다른 말로 위험이란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좋다. 이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 이걸 측정할 수가 있니? 있어. 있다고요. 어떻게 측정하려 보니까 측정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표준 편차와 분산 이란 게 있다. 분산. 자, 일단 보니까 처음 보는 용어야. 또 이 통계적 용어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이 개론 과목은 원서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라고. 내수를 자꾸 번역해. 비록 통계 용어지만 편차 같은 말이 오차지. 그죠? 표준이 뭔데? 표준. 중심, 기준 이런 말 뜻이에요. 평균.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 중심에서 벗어난 정도. 이걸 다른 말로 표준 편차 쓴다고. 분산. 우리말 번역 뭐 있습니까? 흩어진 정도 아니야? 그죠?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자, 다시 해볼게. 굳이 여기 표준 편차와 분산 있는 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할 것은 뭔가 하면은 요 개념만 아시면 돼. 즉 이와 같은 거 결국 뭐예요? 위험을 측정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자, 우리 중개사 시험이 10월 며칠 날 시험 치죠? 27일입니까? 6일입니까? 하여튼 10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10월 26일 하죠. 자, 10월 26일 날 시험을 치기서 일주일 전에 A란 친구와 B란 친구가 둘이서 하루에 2번 모의고사 시험 쳐봤어. 해보니까 A는 한 번은 55점, 한 번은 65점 나왔습니다. B는 보니까 한 번은 35점, 한 번은 85점이란 점수 나왔답니다. 둘 다 평균 얼마요? 60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합격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 A, B 누구? A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훨씬 합격될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같은 말인데 보세요. 이게 예상된 점수 아니야? 그지? 여기 실제 점수 아닙니까? 여기에.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 돼요? 얼마? 5지 5. 이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이 차이가 얼마요? 25지? 그죠? 이게 뭐 이게 표준 편차 이게. 평균에서 중심에서 그다음에 예상되는 점수가 이 말 아닙니까? 평균 그다음에 아까 좀 이 중심에서 벗어난 정도 이게 뭐 다른 말로 표준 편차라고. 그러면 다시 분산이 뭐라고 우리말로? 분산 흩어져 있는 정도. 자, 여기까지 흩어진 정도 얼마요? 10이지. 이건 얼마요? 이게 분산이 이게. 그래서 원래 이 뭐 수학이라는 통계를 공부한 분들 알겠지만 요 분산을 갖다 루트를 딱 치면 여기 표준편 나와 이게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 요렇게 하면 요 값이 나오게 돼 있어 원래. 그건 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이 말 자체가 뭐 있습니까? 위험을 측정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위험이 뭐니? 이 말 아닙니까? 예상된 점수와 실제 점수가 달라지는 정도다. 그죠? 그럼 자, 여기서 뭘 묻냐? 요걸 좀 기억하시라고. 걔는 않네. 요렇게 시험 내거든요. 이 말 마시면 돼. 분산이 적단 말은 위험이 뭐요? 크다 적다? 위험이 적은 거지. 위험이 적단 말은 자, 요걸 시험 낸다고.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가깝다 멀다. 가까운 거지 아까 보니까. 그죠? 아니 보세요. 55, 65의 평균 60 아닙니까? 이거하고 35, 85가 있을 때 여기 가까운 건 얘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 갖다가 뭐 가깝다 이런 거 시험. 그럼 나 같으면 있죠. 이거 이래 장난친다고.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 가까운 걸 가지고
분산값이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다고. 되겠죠? 그건 틀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 조심하라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아주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그러면 자, 두 번째. 좋다. 이 수익이 오차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위험에 대한 유형 이랬습니다. 유형. 유형은 원인 자체가 뭐니라고 묻는다고. 실제 유형이 우리 원래 이게 한 총 12개 있거든요. 그걸 다는 기억 못 한다고.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요. 우리 보통 이제 기업들이 보통 뭐 있습니까? 매년 연초되면 원래 우리 기업의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 목표를 잡습니다. 잡죠, 그죠? 그래서 1월 1일 날 보니까 목표를 잡았어. 네, 몇 프로냐? 네, 4% 정도 수익을 올리겠다. 연말 되면. 그래서 막상 12월 달 딱 12월 30일 딱 결산해 보니까 딱 이게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얘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 얘보다 더 적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예상컨대. 이게 위험 아닙니까? 이렇게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뭐냐 묻는 거라고. 자, 원인 꽤 많을 것 같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자, 원래 내가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빌렸어. 근데 요 금리가 있죠. 2% 되는 게 갑자기 4%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자가. 그러면 실제 나한테는 수익은 오히려 더 줄겠지. 금리 올라가시죠. 원인 자체 누구 때문에? 이자지. 금리 아닙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금리 위험이라 쓴다고. 자, 결론. 항상 나오면 여기 얘는 유형은 이리 나와. 자,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진 게 어떤 위험 속에 포함될 것인가 나온다고. 우리 한번 거기 책 보니까요. 위험에 대한 유형이 한 5개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업상 위험도 있고 금융상 위험도 있고 법적 위험도 있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유동성 등등등 굉장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굳이 다 암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개론과목 공부 암기할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이해,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제목을 쓸 수 있는 요건은요. 반드시 원인 자체가 뭐냐. 이 원인이 제목이 들어와. 아까 항상 들을게. 그러면 이 뒤에 설명된 내용 중에 반드시 그 원인이 딱 있어. 요거만 아시면 돼. 이 원인 같이 맺히시기라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 보게요. 이자율 위험이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예, 시장에 있는 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가 뭐라고 되게? 원인 이자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다루면 뭐랍니까? 이자율 위험 쓴다고. 그럼 얘는 항상 볼 게 뭔가 하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보지 말고 핵심 원인이 뭐냐? 요거 마시면 안 돼. 그러면 나 같으면 이러시면 될 것 같아. 다시 해볼게요. 예, 시장에 있는 이자가 변함에 따라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걸 가지고 유동성 위험이다 이래서 낸다고. 틀린 말로써. 그건 틀린 거지. 원인이 뭔데? 이자지. 그 무슨 위험? 이자 위험이죠.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낼 때 보면 여기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이 결국은 달리 설명되어 있다고. 그러나 절대 안에 요 글자를 다 보지 말고 원인만 찾아가라고 자꾸. 자, 다시 해볼게. 그러면 거기 있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자, 사업상 위험이라는 것은 말 뜻이 뭐예요? 기업주가 사업을 잘못함에 따라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겠지. 그 키워드 뭔데? 사업이지. 그 무슨 위험? 사업상 이렇게 하시라고. 이 문제 항상 그렇게 푸셔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자, 다시요. 예, 요건 뭐 어떤 위험 속에서 어떤 위험 속에 더 포함되는 거 한번 봐보자고요. 네,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자재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더라. 무슨 위험? 핵심이 뭐 있어? 자재비지. 그 무슨 위험? 자재비험이라고. 경고를 쓰라고. 다시 기업들이 뭐 있습니까? 개발 기간 동안에
개발 비용이 올라감에 따라서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더라. 핵심이 뭐지? 개발 비용이지. 이런 걸 다른 말로 개발 비용 또는 비용 위험이라고 쓴다고 쓸 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 이건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 자꾸 이거 암기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열세계 이거 어떻게 암기할 건데? 나도 암기 못해 이거. 그래서 암기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이 보니까 여기 있는 제목과 똑같은 글자 찾아간다 생각하시면 돼. 다만 여기 약간 어긋나는 게 2개 또는 3개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여기 중요합니다. 금융위험. 금융. 이런 앞으로 이 금융이란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금융이란 말 뜻이 뭐예요? 돈인데 어떤 돈? 오케이, 그거야. 다시. 아마 이제 우리 12월 때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좀 푹 쉬시고, 그 다음에 1월부터 이제 첫 진도 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어디 보면 이 책의 28페이지요. 자, 거기 있는 1절에 1번. 갈로 1번 부동산 금융 개념이 있지, 그죠? 예. 그 글자 쪽에 한번 읽어 보실래요? 예, 보시면서 갈로 1번에 부동산 금융 개념만 읽어 보시고. 자, 거기 가장 그러니까 이 항상 개론 과목은 다 읽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먼저 찾아가라고. 자, 다시요. 보세요. 금융은 돈인데 절대 내 돈이 아니라 타인 돈, 남 돈이 남 돈. 그러니까 남 돈을 끌어온다 이게 금융이라고. 그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그 제목이 부동산 금융이잖아. 그죠? 남 돈을 끌어왔어. 뭐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할 목적? 부동산을 갖다 사든지 집을 짓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핵심 게 딱 2개 나와 있네. 부동산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자금 끌어온다 이 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글자 나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거 마시면 돼. 됐죠? 그럼 결국은 금융이라는 말 때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부채. 남 끌어오는 거야 이게. 자, 다시. 그러면 이리 가볼게요. 자, 금융은 결국은 뭐요? 금융 위험이란 것은 남 돈을 많이 빌려감에 따라서 나중에 원금과 이자 갚는 게 쉬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결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금융상 위험이라고. 가장 중요한 말이 뭐 나와야 됩니까? 남 돈 같은 말이 뭐지? 부채. 또는 같은 말이 뭐냐? 타인 자본. 이런 게 들으면 이건 다른 말로 금융상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한 개 더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법적 위험은 이거죠. 자,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창원시에 내가 어떤 집을 지을 목적인데, 예? 아파트를 지을 목적인데, 여기 있는 원래는 이 지역이 아파트를 짓게 돼 있는데 갑자기 최근에 뭐 있습니까? 국가에서 부동산 경이 너무 활성화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에서 규제했지, 그죠? 대출 규제하겠다, 뭐 어떤 규제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여기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가 확 뭐요? 줄지. 분양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분양 발생하지. 그 건설에서 그만큼 뭐 있습니까?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달라지겠지. 이거 위험 맞잖아요, 이거. 원인 자체가 뭔데? 규제지. 누가 규제했어? 그런 게 법적 위험. 이 지역이 상업용인데 주거로 변경시킨 거야. 그럼 결국은 국가가 어떤 제도라든지 규제 등이 변경되어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기업이 손실 볼 수 있죠. 그런 걸 다른 말로 법적 위험. 항상 뭐가 들어야 됩니까? 뭐 정부 정책이란지 법이란 등등 나오면 되겠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플레이션. 그럼 잠시 인플레이션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 인플레이션 개념을 워낙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정확한 개념 사실 뭔지 모르는 사람 꽤 많던데,
자, 일단 인플레이션 말뜻은 화폐 가치가 뭐 한다고?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이 말뜻은 물가가 뭐 하는 거요? 올라가는 거지. 자, 다시 이렇게 보자고. 이제 1년 전에 한번 따져보자고. 인플레이션 전체 개념 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재가 있어. 그런데 보세요. 자, 검 한 돈을 갖다가 살 건데 1년 전에 보니까 이 검 한 돈이 10만 원 정도 하더라 이겁니다. 다시 은행들은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얼마? 10만 원. 근데 이때 보니까 이자가 3%가 되어져서 이자 3%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세게 놓을까? 10% 갈까? 1년 후에 은행에 갚을 금액이 얼마죠? 11만 원 되겠지. 그죠? 근데 아니 이게 검 한 돈이 10만 원 되는 게 보니까 갑자기 이게 20만 원 되었네. 그러면 은행들은 사실은 뭐 있습니까? 이걸 따라간다면 이자가 100% 되면 20만 되겠지. 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는 내가 현재 여기 있는 10만 원 가지고 그만둔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 못 사는 거지. 이 말은 결국 뭐 다른 말로 여기 있는 화폐 가치. 자, 이게 뭐야? 화폐 가치가 오히려 이제 뭐한 겁니까? 10만 원짜리가 떨어진 거지. 결국은 얘보다 50% 떨어진 거 아닙니까? 화폐 가치 하락한 거.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물가가 뭐 한 거예요? 올라간 거지. 그 인플레이션 발생되면 사람들은 자, 현금에 투자합니까? 현물 투자합니까? 얘 투자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항상 인플레 발생하면 기본 내용 아셔야 돼. 현금은 그만큼 뭐합니까? 기피하고 현물을 뭐 하겠습니까? 선호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요. 보자고요. 자, 이게 우리 이런 고정금리가 뭔지 알고 있지. 그죠? 대출 기간 내내 대출 실행점이 한번 정해진 건 대출 기간 내내 똑같은 금리 간다. 이거 다른 말 고정금리지. 변동이란 건 중간중간 금리 변동이 있겠지. 그러면 인플레이가 발생되어지면 고정금리일 때 누가 손실 보겠습니까? 은행이 손실 보겠습니까? 아니면 빌려간 차입적 손실 보겠습니까? 아니 인플레 발생했을 때. 자, 다시 보죠. 여기 현재 말 이렇게 보죠. 여기 15만 원 되었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인플레이가 얼마 뛴 거야? 물가 50% 뛴 거 아니야? 뛴 거지. 자, 고정금리 10%라고 현재. 그러면 원칙은 이렇게 본다면 은행들은 나한테 15만 원 받을 거 현재 얼마 받고 있어? 11만 원 받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손실 본 거 아니야? 4만 원 거죠? 그럼 결국은 차입자 입장은 뭐 15만 원 줄 거 11만 주고 있는 거지. 그건 차입자 이익 본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거든. 인플레가 발생되어지면 이걸 아시라고요. 대출자가 손해 이익이 있어요. 자, 손해와 이익이 있는데 무조건 은행들이 손해 보겠죠. 고정금리라면. 그다음에 차입자가 이익 보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게 뭔가 하면은 내가 현재 월세를 갖다 내. 월세 낸다자고. 냈을 때 이렇게 매달마다 10일만 내고 있거든. 인프레블 이만큼 뛰었어. 그 원칙은 임대 입장인 15만 원 받을 월세 갖다 얼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이익입니까? 임대인 임차인 누가 이익이냐고. 임차인이 이익이지. 임차인이 원래 뭐 얼마 줘야 되면 월세를 갖다 이렇게 줄 걸 갖다가 실제로 주고 있는 거지. 그죠? 그죠? 임차인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익을 보고 그 반대급부로 임대인은 손해 보겠지.
채권자, 채무자 누가 이익 보겠습니까? 채무자지. 그러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원칙은 이 채권자는 보니까 이렇게 받을 거 이거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반대로 뭐 있으면 채무자 입장에 뭐 있습니까? 15만 원 줄 거 11만 원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보자고. 그럼 결국은 채권자가 손실이고 채무자가 이익이죠.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여기 있는 임대인이 손실 보는 거고 임차인이 이익을 보는 거죠. 자 이런 건데 결론 앞으로 인플레가 발생되어지면요 무조건 약자가 훨씬 더 이익 보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아시라. 그래서 우리 가끔 어떤 책들을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죠. 인플레 발생하면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 있다 들어봤죠. 이게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무조건 없는 분이 이익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인플레 등이 발생되어지다 보니까 은행들은 손해 본 것만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변동이란 말 뜻은 뭐요? 중간중간 금리 변동이 있다는 거지. 그죠? 뭐 때문에? 인플레 등이 발생되니까 은행들은 인플레 즉 손실 본 것만큼 변동금을 통해서 금리를 올리면 그 위험을 누가 따습니까? 이제 차입자 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는 뭐습니까? 은행들은 주로 어떤 금리를 선호한다?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혹시 왜 은행들이 변동을 더 선호하는 묻거든 이런 금리 위험을 갖다 해결할 목적이야. 사실은. 즉 이런 금리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킬 목적이다. 사실은.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인플레이션 위험이 이거죠. 인플레 등이 발생되어짐에 따라서 물가가 뭐요? 올라가든지 화폐 가치 하락함에 따라서 저기 있는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 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동성 위험. 이런 유동이란 말 뜻이 뭐예요? 흘러간다, 넘어간다, 이전된다, 양도된다 이 말이죠. 우리말 쓴다면. 근데 유동성 위험 이 말 뜻입니다. 어떤 물건을 갖다가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다시 물어보죠. 주식을 팔 때하고 부동산 팔 때 훨씬 더 빠른 게 누구죠? 현금화가? 주식이지. 부동산 보통 기본이 2달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현금화 전환 과정이 느린 거지. 그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유동성 위험이 있단 말 뜻이라고. 그러면 얘는 항상 나왔을 때 현금으로 전환되는 과정. 전환되는 과정이 뭐냐? 과정에 따라서 오는 위험들을 가지고 다른 말로 유동성 위험을 용어 쓴다고. 그래서 나오거든 있죠. 이런 키워드 찾아가라고.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실제 시험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말 딱 들어오지. 들으면서 이 위험은 금융상 위험에 장난친다. 장난칠 때. 안에 있는 글자 장난칠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키워드는 뭐냐면 갖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위험에 대한 유형을 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문제 제가 이 기출문제 한번 보여줄 건데 금방 이해될 거예요. 이거는. 자 일단 지금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에 가면 여기서 뭐 있습니까? 좋다. 이런 위험에 대한 유형만 알지 말고 이런 위험을 어떻게 해결한 방식이 있어 또. 해결 방식이. 그런 방식이 뭐 있냐 하는 것은 곧 이게 처리 방식인데 요건 다음에 제가 할게요. 자 일단 걸어보시고 좀 쉬었다가 22페이지 있는 밑에 큰 2번 수익률 할게요.